주택 부분을 맡은 홍은표입니다.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총장님이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그냥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두 달간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거의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하여간 토의를 했고요. 오늘 제가 발표 드리는 건 저희가 토의한 결과를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인구 주택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에 있는 코시스 데이터를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이제 추가적인 자료는 거기 출처를 제가 밝혀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선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논의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현재 2021년부터 앞으로 한 45년 후 65년 이제 왜 65년이냐면 되게 우리 아까 얘기한 연금 이런 것들이 한 50년에서 60년까지 우리가 갈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65년까지 앞으로 한 45년간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 그 중에 특히 우리 고령화율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율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노령화 지수 이런 걸 우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고령자라는 것은 우리가 65세가 넘으면 우리가 고령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올해 지금 우리 65세 이상이 우리 인구의 16%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45년 후에는 거의 46%,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고령화율을 보는 지표가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0세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그러니까 고령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봤을 때 현재는 한 14세까지 인구가 100명일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1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45년 후에는 100명이면 600명, 1대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우리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령자를 우리가 75세 이상으로 만약에 그 이상을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대는 아직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75세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7% 정도가 우리가 지금 고령자고요. 그 다음에 65년이 돼서도 한 8% 정도가 우리가 이제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노령화 지수, 다시 말해서 75세 인구를 14세까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현재 한 100명대에 대해서 한 60명 정도 되고요. 이제 65년도가 되면 한 35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이 이제 자료는 우리가 만약에 합계 출산율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총장님이 발표하실 때 합계 출산율이가 0.8 정도다, 0.8명 정도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합계 출산율 계속 내려가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합계 출산율을 2030년 수준으로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노령화 지수가 65년이 돼도 14세 인구 대비 75세 인구가 230명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AI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훨씬 견딜 만한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이 통계청에서 이걸 할 때 현재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다시 말해서 여자 한 명이 태어나서 평생 몇 명을 낳느냐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여자 한 명이 태어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숫자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에서 1.4명 정도를 우리가 가정을 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재 0.84명으로 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율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구, 이건 아까는 우리가 인구의 다이내믹을 본 거고요. 이제 인구, 총 인구를 한번 봤을 때, 올해 우리 총 인구 수가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65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로 줄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4천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우리나라 80년대 중반 인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산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 65년, 다시 말해서 45년 후에 우리 총 인구 수가 걱정할 수준이지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80세 이상 인구를 봤을 때 현재는 우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65년이 되면 800만 명, 다시 말해 전 인구의 한 20%가 80세 이상. 그리고 6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반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요즘 실업률 이런 얘기를 하지만 65세 이상은 나중에 말씀드릴 경제활동 참가율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되고요. 65세 이상 포함 안 돼. 실업률이 암만 낮아봐야 반 이상은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그래서 우리가 총 인구는 물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자료는 OECD에 나오는 자료고요. 요 밑에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를 보게 되면 OECD 평균을 봤을 때 이제 남성, 여성 포함해서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 다시 말해서 15세에서 65세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건강한 사람, 군대 안 간 사람들, 이런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나를 봤을 때,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73% 정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중에 남성이 80%, 여성이 65%입니다. 우리가 복지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을 보시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남녀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다 80% 이상이라는 거죠. 한국은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 34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터키, 멕시코, 이태리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9년인데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2020년 자료거든요. 20년 4월, 8월, 2021년 1월 최신 자료에 볼 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실업률을 따라 경제활동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60%, 나머지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참가 안 하고 있고 남자는 71%, 여자는 반.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우린 우수한,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여성 노동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라는 거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업률, 너무 심각하죠. 실업률이 심각한데, 실업률을 우리가 2001년부터, 이제 21년까지 한 20년을 우리가 실업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지금 전체 우리 실업률, 위에가 전체 실업률이거든요. 한 4%, 한 3%, 4%, 이 정도 실업률이 유지, 20년간, 다시 말씀 3.5%에서 한 4%대가 우리 실업률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은 한 7.5%에서 최근에 좀 올라간 이런 실업률을 7.5%, 10%. 굉장히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썼지만
그 결과적으로 뭐 그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20년간 다양한 청년 대책 실험했지만 전체 차이는 일관성이 지속되고 있더라.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제산업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어떤 뭐 잠정적으로 그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지만 청년 실업 때문에 있다 보면 인구의 반은 경제 활동의 카운트도 안 되는 그런 실업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을 하면서 실업률이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했을 때 다시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을 2030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노령화 지수가 230 정도 다시 말해서 인구 14세 인구 대비 75세 인구가 230명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복합적인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임금 피크제나 또 이민,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런 상속 증여세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그 센터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제 활동률 장려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4명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하고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요 15세에서 65세 인구들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그러니까 비경제 인구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요 남성 수준으로 현재 우리가 2021년 1월 달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1%입니다. 남성은 71%거든요. 이걸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출산 올해 태어난 애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400만 명이 늘어나는 엄청난 그거죠. 우리가 우리 인구 대책 때문에 이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총 인구가 아주 부족한 거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거든요. 일할 사람을 지금 특히 동남아나 저도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중국 애들이 한 명 오면 자기네 부모님 다 모시고 가서 젊은 사람만 이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구가 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젊고 고인력의 그런 이민 자만을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도 많이 오게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청년 임대주택, 교육과정 개편, 여성들 경력을 단절하는 방지책도 필요하고 신혼부부 주택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최소한 합계 출산율을 0.84명에서 우리가 이제 한 2030년 1.2명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의 슬로건이 뭐냐면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내 유치원, 유아원, 무상 유치원, 방과 후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센터에서 나눈 얘기고요. 이제 저희는 이것이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참여연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 또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는 같이 고민의 장으로 들어와 주십사는 인비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하시면서 저희 센터한테 주시면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인구 공약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택부문 자료도 기본적으로 통계청 코시스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아까 우리 총장님도 발표하셨지만 주택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 가구, 주택이 없는 가구가 한 3% 정도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 중에 주택이 없는 그 제일 심각한 곳이 서울입니다. 51%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세 번째가 대전광역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무주택 가구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의 가구의 한 43% 정도가 주택이 없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올 3월 달까지 꾸준히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우리가 100으로 기준연도로 봤을 때 지금 서울 경우에 서울 전체입니다. 전체의 경우에 100 이제 한 50% 올랐어요. 한 3년 한 반 동안에 서울은 50.7% 상승했고요. 하지만 지방 도시는요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김현미 장관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우리 반포 지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평창동은 거기는 평당 8천만 원이 넘고 평창동은 아파트 한 평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집 없는 사람 저희 동네 없어요.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도 최근에 도봉구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서울이라고 다 오른 것이 아니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한 50%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전국은 이제 중간쯤 전국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큰 도시도 거의 안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물론 서울도 특별한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많죠. 그런, 됐다는 거고요. 다음 장. 이거 뭐 증가율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어떻게, 아까는 이제 2017년부터 지난 3년간 오른 걸 봤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도 꾸준히 서울에, 이건 이 전주 대비입니다. 매주간 얼만큼 올랐는데, 매주간 거의 한, 0.01%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0.1%. 매주 0.1% 오르면 1년에 적어도 한 6%는 오르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하는 거. 이제 서울은 굉장히 컨트롤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지난 5개월간 이 서울 주변의 도시들, 이제 그저께 나온 자료입니다. 나온 자료가 한 달 평균 2에서 한 4% 사이의 상승을 보였답니다. 의왕시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안산, 인천, 뭐 최근에 또 GTX 역을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특히 의왕, 과천 이런 쪽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음 장.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우리 센터장님하고 총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이 주택에 부과되는 엄청난 세율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 배꼽이 배보다, 그러니까 배가 커지는 만큼 배꼽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 배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는 뭐냐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2주택자는 6.5%인데 3주택자가 되면 7.5%가 되고요. 지금 이런 농어촌 특별세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2주택자는 취득세가 9%, 그다음에 종부세가 7.2%, 양도세 이렇게 합쳐서 이제 71.5%인데 3주택자가 되면 80%가 넘는 이런 굉장히 징벌적인 세금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 장.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우리가 대단지 공동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되겠다. 수도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 또 우리 뭐 종로, 강남 이런 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 최소 30년짜리 주택 몰기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차별적인 세금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지금 주택 공급, 공시지가, 주택 정비, 다주택 보유,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H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 LH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서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 시 인프라 건설 비용이나 구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도 최소화되는 도시 건설, 도시 재생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보완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어떤 정책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이쪽에 관심 가지시고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